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먹을 거에 대해서 가진 고민을 한 번에 풀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박사님을 같이 이렇게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케일과 관련된 요리가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즘 최애식 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그 케일이. 케일이 제가 듣기로는 슈퍼푸드라고 불리거든요. 맞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뛰어난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케일은 영양소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약간 선입견이 있으신 게 이 녹즙으로만 먹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드셔도 좋지만 케일을 볶거나 데치거나 하는 요리로도 사실 너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잎채소이고 탄탄한 조직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도 사실 요리를 해놓으면 너무 예쁘기도 하고요. 눈에 볼 때 비타민 A, C, K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눈 건강에 좋다고 하는 루테인, 지아잔틴 이런 영양소도 가득 가지고 있죠. 식이섬유소도 엄청 많고요. 뼈나 피부에도 좋다고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비타민 C, K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린 게 케일은 또 칼슘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피부 건강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죠. 지금 눈 건강에 좋다는 말이 어떤 성분 때문인지 좀 말씀을 더 깊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눈 건강에 좋다고 하면 보통은 이제 이대로 생각하시는 게 루테인, 지아잔틴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하시는데 케일은 그 두 가지가 다 함량이 높아요. 황반 변성, 노안 이런 게 염려되시는 분들은 또 케일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양배추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었거든요. 케일과 양배추는 약간 결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케일은 비타민 A, C, K가 많아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양배추는 이제 C, K가 많고요. 그래서 양배추와 케일의 공통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우리가 뭐 맨날 생 케일, 생 양배추를 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밥상에 적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약간의 또 차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두 개가 같이 조합이 됐을 때 더 맛이 시너지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팔던 도시락 메뉴에 케일 쌈밥이랑 양배추 쌈밥이 같이 나왔는데 어떻게 아셨지? 왜냐면 박사님 레시피에 이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희 최고의 당뇨밥상에 보면 케일 쌈밥이랑 양배추 쌈밥이 같이 나오죠. 오, 기억력 좋으시다. 피를 깨끗하게 한다고도 제가 들었거든요. 추상적인 표현인데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피가 깨끗하다라는 것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떤 경우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까? 우리가 좀 더 역으로 유추해보면 염증을 줄여주거나 나의 어떤 산화작용을 줄여주는 항산화 역할을 할 수 있거나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케일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잎채소죠. 케일로 다이어트로 드시는 분도 좀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식이섬유 함량이 높으니까 일단 케일은 되게 배가 불러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케일만 먹는 사람 같지만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 빠져있는 이게 뭔가요? 케일 쌈밥. 아, 우리 케일 쌈밥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지난번에. 얘 케일 쌈밥인데 이거 밥은 20g 들었거든요. 근데 이 케일 쌈밥을 제 생각에 앉은 자리에서 10개 하면 우리가 밥 200g이잖아요. 근데 10개를 한 번에 드시기가 쉽지 않을걸요? 케일 자체가 그만큼 포만감이 있어요.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데. 예쁘죠? 뭐 발라놓은 것처럼. 끓는 물에 10초 데쳐가지고 밥을 만 것으로 써. 이런 채소들이 이렇게 한번 데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짝반짝거릴 수가 있는지. 모든 채소가 그런 건 아니고요. 케일 자체는 굉장히 윤기가 나는 약간 미끄러질 것 같은 윤기를 가지고 있는 채소인데 그게 끓는 물에 데치고 나면 조금 더 반짝반짝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훨씬 쌈밥을 하기에도 안정감 있는 조직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오래 보관할 수 있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유용한 재료죠. 제가 요즘 흠뻑 빠져있는 재료예요. 디톡스, 해독에도 좋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 이제 디톡스 해독도 아까 뭐 피를 맑게 한다? 그런 것처럼 추상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디톡스 한다라는 것은 독소를 제거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건데 그 해독이라는 것도 사실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항산화 영양소의 작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케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들이 뭐 디톡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신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케일 먹어도 괜찮은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녹색 채소류들은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잎채소류들은 대부분 칼륨의 함량이 높아요. 칼륨 함량이 높은 잎채소는 잘게 잘라서 찬 물에 2시간 정도 담그어 놓고 칼륨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 물을 담그어 놓은 상태에서 어느 만큼의 칼륨이 용해되어서 나가게 되고 그걸 뜨거운 물에 데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칼륨이 나가게 되니까 칼륨을 낮추는 전처리를 해서 드시게끔 이제 권고를 하죠. 근데 많은 잎채소가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굉장히 흐물흐물해져서 식감이 별로인
정도인데 케일은 그에 반해 조직감이 탄탄하다 보니까 그 식감이 덜 흐물거려요. 먹는 재미가 좀 더 있죠. 다른 잎채소 비해서는 흐물거리는 정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재료예요. 궁금하신 분 있으면 채널 한번 찾아가 봐도 되게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럼요. 언제든지 놀러 오시고 또 케일을 뭐 데쳐가지고 밥만 넣어서 말면 되는데 동글동글 많은 거를 보는 재미도 있으니까요. 놀러 오세요. 케일 쌈밥이랑 어울릴 만한 음식들이 또 따로 있을까요? 지금 제가 쌈장 갖고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쌈장이 있으면 베스트인데 또 쌈장을 잘못 먹으면 너무 짜게 많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염 쌈장이랑 같이 먹는 법도 아까 말씀해 주신 레시피 영상에 소개를 드렸고 저염 쌈장이 있으면 너무 좋고 케일 쌈밥 자체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메뉴는 아니에요. 달걀찜 같은 거랑도 잘 어울리고 케일이 씹는 맛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요리랑 잘 어울리고요. 또 두부부침 같은 거랑도 잘 어울리죠. 박사님이 지금 판매하고 계시는 도시락에서 함박스테이크 같은 것도 좀 같이 잘 어울리나요? 함박스테이크 자체가 단백질이 많은 반찬이고 포만감도 줄 수 있기도 하면서 레시피에 따라서는 채소를 감춰놓고 많이 먹을 수 있는 메뉴이기도 하니까요. 좋은 조합이죠. 케일 쌈밥이랑 좋아요. 케일 쌈밥을 말씀해 주셨는데 케일 쌈밥 말고도 좀 많은 레시피가 있을 것 같아요. 책 중에 케일이랑 병아리콩을 볶은 반찬이 있는데 제가 그거 꼭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케일과 병아리콩을 같이 잘 볶아낸 건데 초록 잎채소를 볶으면 숨이 확 죽어가지고 하나도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케일을 볶으면 그렇게까지 숨이 많이 죽지 않아요. 병아리콩이랑 같이 볶아낸 메뉴가 또 별미죠. 케일을 좀 건강하고 맛있게 드시고 싶은 분들 위해서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일을 생으로 녹즙기에다가 즙을 짜서 먹어야 된다고만 생각하셨다면 그거는 케일을 가장 덜 맛있게 즐기는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케일을 데치거나 볶거나 뭐 샐러드에 활용하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실 수 있으니까 저희 책에 있는 레시피들도 참고하시고 또 예스그레이스 채널로도 놀러 오셔서 많은 레시피들도 참고하셔서 맛있게 케일도 즐기시면 좋겠어요. 또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댓글로 그럼요. 달아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또 저희가 쇼츠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그레이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궁금하셨던 것, 특히 먹을 거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보죠. 사과는 근데 사계절 내내 제철인 것 같아요. 예전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저온 보관하면서 사과를 계속 유통을 하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사과를 만날 수 있죠. 제가 듣기로는 의사가 진짜 싫어할 정도로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예전 그 서양 속담 중에 사과가 빨갛게 익어가면 의사는 파랗게 질려간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과가 제철을 맞아서 사람들이 사과를 많이 쉽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아픈 사람이 줄어든다 정도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만큼 사과 자체가 아주 건강한 과일로 많은 문화권에서 인지가 되고 있는데 뭐 사과 하나로 만병통치라고 하면 제가 거짓말쟁이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현대인이 너무 몸에 안 좋은 걸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 몸에 안 좋은 거 대신 사과를 먹겠어 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은 선택이죠. 박사님 책 중에서 저속노화 식단에도 사과가 꽤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영양학자들이 건강한 식단 많이 추천하는데 사과를 많이 포함시키는 편인가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이기도 하면서 사과는 모든 과일이 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과는 껍질을 깨끗하게 씻는다면 껍질째 먹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과일이기도 하고 껍질 자체가 굉장히 좋은 영양소도 많아서 깎아먹는 것보다는 사실 그냥 껍질이 있는 상태로 세척해가지고 드시라라는 것을 권해드릴 만큼 사과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강한 과일에 해당하죠. 그렇다 보니까 레시피북에서는 많이 사용하게 돼요. 사과 영양소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많이 알고 싶어요. 식이섬유가 제일 대장되는 영양소인데 특히 껍질까지 먹는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펙틴이라고 부르는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과에 있는 펙틴은 사실 내 장내 건강에도 아주 도움이 되고 우리가 보통 식이섬유 많이 먹으면 화장실 편안하게 잘 간다라고 하는데 그 효과가 사과는 정말 크죠. 그래서 사과를 껍질채로 드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사실 아침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아이들도 화장실 가기 힘들 때 그 사과 같은 거 이렇게 숟가락으로 긁어가지고 엄마가 애기한테 주기도 하고 할 만큼 사과는 식이섬유가 아주 밀도 있게 들어가 있는 과일이죠. 사과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행복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요즘은 장내 미생물 환경, 장내 미생물 프로파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장 건강의 지표 자체가 단순히 장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 대사와 뇌, 인지 기능까지도 영향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속속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류의 문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사과를 먹는다고 해서 장내 미생물 프로파일이 반드시 모두에게 개선되고 그것이 반드시 모두에게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럼 제가 더 이상 과학자가 아니고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데 이제 분명한 것은 사과 자체가 식이섬유소가 굉장히 밀도 있게 들어가 있는 과일이기는 하고 식이섬유가 높은 과일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서 더 건강한 그 다음 효과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작용은 분명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점이 분명히 있는 과일이니까요. 그럼 사과 같은 거는 하루에 몇 개 정도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예전에는 사과가 이렇게 크기가 좀 다양했는데 지금 되게 표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하루 한 개 정도는 모두에게 권할 만한 것 같은데 특히 사과는 칼륨이 그렇게 높은 과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장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다른 과일 대비해서는 조금 편하게 드셔도 괜찮겠다 싶은데요. 큰 사과라면 반 개 정도? 일반적인 크기의 사과라면 한 개 정도 드셔도 괜찮습니다. 사과 자체가 혈당 조절과 다이어트에 좀 많은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사과도 되게 다양한 품종이 있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당 함량이 다 다를 수 있어서 우리가 자연당도 혈당을 높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만 사과는 식이섬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혈당을 높이는 위험도 자체가 설탕을 퍼먹는 것만큼 크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혈당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식이섬유소가 많은 사과의 형태, 갈아 먹거나 이런 거 말고 사과 주스 말고 그냥 사과를 다 껍질채로 잘 썰어서 씹어 드시는 걸로 하면 혈당을 높이는 것에 크게 염려 없이 드실 수 있죠. 그럼 저속노화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사과의 레시피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데 껍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껍질을 일단 잘 세척을 하시고 그 껍질 채로 잘 씹어 먹을 수 있는 레시피라면 저속노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반드시 무슨 저속노화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당뇨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결국은 마찬가지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껍질째 잘 씻은 사과를 예를 들어서 슬라이스해서 샐러드로 만드셔도 너무 좋고요. 사과를 또 채 썰어서 샐러드를 할 수도 있지만 편으로 썰어서 샐러드를 해도 씹는 식감이 다르기도 하고 큐브 모양으로 썰어도 씹는 식감이 다르기도 하고 해서 사과의 아삭아삭함의 그 식감 놀이가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채롭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샐러드 활용해 보시는 거 좋고 만약에 나 사과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너무 아삭아삭하고 껍질이 걸려서 조금 먹기가 불편해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사과를 익혀서 드셔도 돼요. 근데 푹 익혀서 드시라는 개념이라기보단 약간 과육이 부드러워질 만큼 익히시는데 그러면 이게 원래 사과 본연의 상큼한 맛이 사실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맛이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 킥이 될 만한 재료가 저는 계피가루 추천드리고 싶어요. 살짝 계피가루를 정말 뿌리듯이 말듯이 살짝 지나가는 형태로만 하셔도 색다른 풍미가 싹 나면서 사과를 먹는 건강 이점을 다 누릴 수 있게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겨울쯤 되면은 뱅쇼라고 계피랑 사과랑 과일들을 넣어서 끓여서 먹고 하잖아요. 그런 거 식으로 먹어도 괜찮다고. 아니요, 그건 뱅쇼는 다릅니다. 뱅쇼는 완전 건강인들한테만 추천드릴 수 있는 음료인데요. 이제 뱅쇼라는 것의 원래 정의는 와인에다가 시나몬 스틱이나 과일들을 넣고 알코올은 날리면서 끓여낸 따뜻한 음료를 지칭하는데 그 뱅쇼 자체는 과일의 단맛이 완전 농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와인이기 때문에 혈당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일단 비추고요. 그 음료는 그냥 건강한 성인분들이 약간의 연말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정도 추천드릴게요. 그 레시피 중에서도 사과랑 어울릴 거를 같이 섞어서 만드는 그런 레시피도 있을까요? 사실 치즈랑은 너무 궁합이 좋아요. 사과는 리코타 치즈 그리고 우리 뭐 치커리, 루꼴라 요런 류의 약간 향이 살짝 있는 샐러드 잎채소들 사과랑 궁합이 좋고요. 사과랑 견과도 궁합이 좋아요. 요즘 사과 슬라이스에 땅콩버터 완전 유행이잖아요. 견과랑 사과는 궁합이 굉장히 좋고 영양소의 궁합도 좋죠. 밤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을 수 있겠네요. 밤과 사과요? 사실은 너무 어울리죠. 밤에 포삭포삭하고 달짝지근한 맛과 사과의 약간 시원하고 아삭아삭한 게 서로 궁합이 너무 좋은데 둘 다 약간 너무 많이 먹을 우려에 너무 맛있는 조합이에요. 괜찮아요. 밤이랑 사과도요.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신 게 밤 소스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과 위에 밤 소스를 찍어 먹으면 정말 최고의 궁합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땅콩버터처럼. 땅콩버터만큼의 밀도와 점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발라지기가 될 텐데 그 밤소스는 그런 점도는 아니어서. 근데 그것도 있어요. 밤잼 같은 형태도 있잖아요. 근데 좀 비춥니다. 모든 잼은 일단 안 돼요. 사과를 맛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껍질째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일 고민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건강하게 드시려면 견과류나 아니면 뭐 치즈 같은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이 있는 것과 함께 드실 수 있는 요리들 좀 즐겨보시면 조금 색다르게 사과를 먹을 수 있죠. 제가 듣기로는 박사님 그 채널에서 이제 사과 관련된 샐러드를 한번 만드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너무 간단해서 민망했잖아요. 그게 모든 걸 다 썰어서 그냥 다 버무린 건데. 근데 왠지 그렇게 먹으면 뭔가 밥 먹고 사과 포크로 찍어 먹는 것보다는 조금 요리 먹는 느낌이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그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채널에 놀러와도 괜찮겠네요.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오늘도 먹을 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모든 고민을 쏙쏙 해결해 드릴게요. 요즘 또 고구마철이 찾아왔어요. 완전 대표적인 겨울 간식이죠. 고구마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맛있어서. 맛있어서. 근데 사실은 그냥 제가 혼자 생각에 사실 고구마가 딱 맛있어지는 이 시즌이 우리나라 약간 김장철이기도 하지 않수? 그러니까 뭔가 김치랑 잘 어울리는 간식이 괜히 좀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고구마랑 김치가 엄청 궁합이 좋잖아요. 진짜 최고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고구마의 좀 대표 영양소 몇 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고구마는 의외다 싶으실 수 있지만 비타민C가 많고요. 고구마가 여러 색깔이 있다는 거 아시죠? 약간 노란색 나는 뭐 호박고구마도 있지만 일반적인 고구마는 좀 더 흰색에 가까운 게 나기도 하고 요즘은 보라색이 나는 자색고구마도 있잖아요. 그런 고구마들마다 약간 특징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노란 고구마 같은 경우는 베타카로틴도 아주 풍부하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색깔에 무관하게 식이섬유도 많고요. 찐고구마, 군고구마, 생고구마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좀 더 영양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지. 일단 다 똑같은 고구마인데 가장 큰 차이는 단맛의 차이일 거예요.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군고구마, 찐고구마, 생고구마가 있다면 이 순서대로 달죠. 군고구마가 제일 달죠. 찐고구마가 그 다음이죠. 생고구마는 사실 뭔가 엄청 달콤한 맛이 많이 나지는 않잖아요. 그 말인즉슨 똑같은 고구마인데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이 고구마가 발산시키는 단맛이 굉장히 강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군고구마처럼 요즘은 뭐 가정용 오븐도 많이 쓰시고 에어프라이도 많이 쓰시는데 낮은 온도에서 긴 시간 구워내는 그렇게 고구마를 조리를 하면 가장 달고요. 맛있고요. 혈당이 오르기가 쉽고요. 찐고구마는 그 다음이죠. 군고구마만큼 달지는 않지만 생고구마보다는 달죠. 생고구마 같은 경우는 약간 잘못 먹으면 속이 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삭아삭한 느낌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속이 살짝 불편한 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영양소 같은 거는 좀 차이가 없나요? 영양소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고구마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비타민C가 많아요, 베타카로틴 많아요 하는 거를 넘어서서 탄수화물 근원이죠.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을 줄 수 있는 좋은 식재료인데 복합 탄수화물을 줄 수 있다는 건 군고구마든 찐고구마든 생고구마든 사실 동일해요. 그리고 열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고구마가 고구마 고유의 비타민C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기는 하고요. 어찌 되었건 간에 그 영양소의 어떤 게 수용성에서 파괴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탄수화물 공급체의 입장에서는 사실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는 속도의 차이는 있죠. GI 지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군고구마의 그 혈당을 억제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고구마의 단맛이 군고구마의 단맛이 인위적인 단맛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당을 끌어낸 조리 방식으로 조리를 했기 때문에 단맛이 극대화가 된 형태의 고구마인데 그렇게 자연 당이 극대화되는 식재료를 내가 맛있게 먹고 혈당이 오를까 봐 걱정이 되신다면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산을 같이 드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고구마 드실 때 귤을 막 까서 먹는 둘도 사실 같이 먹으면 맛있거든요. 고구마 먹을 때 탄산음료를 막 마시는 그런 조합보다는 고구마를 드시면서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는 과일 예를 들면 토마토랑 같이 먹을 수 있다든지 고구마를 내가 닭가슴살을 같이 넣어가지고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류의 단백질과 고구마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 고구마 샐러드를 만들 때 올리브유를 드리즐 한다든지 해서 좋은 지방산과 고구마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택하시면 혈당을 급히 올리는 것을 조금 예방할 수 있죠. 이 고구마를 제가 호박고구마를 사서 했더니 이렇게 예쁜 색깔이 되었다는 이게 고구마 고구마 3분의
3분의 2, 단호박 3분의 1이 든 건데 호박 고구마를 샀더니 완전 색깔이 정말 호박 색깔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메쉬드 타입의 샐러드를 만들면 보통 마요네즈로 막 버무리시잖아요. 근데 마요네즈를 쓰지 않고 그릭 요거트로 버무린 그릭 요거트를 넣어서 만든 고구마 단호박 샐러드입니다. 단맛이 좀 줄어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제가 오늘 구울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고구마처럼 만들어서 샐러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호박도 에어프라이어에 굽고 고구마도 에어프라이어에 오랜 시간 구워서 일단 그 자체로 엄청 달콤했어요. 제철이니까 더 달콤한 맛이 많이 올라왔겠지만 그렇게 자연적으로 충분히 달콤한 재료였기 때문에 설탕도 올리고당도 그 어떤 당도 추가하지 않았고 심지어 소금을 넣지도 않았는데 매우 맛있다는 무슨 맛이 나나요? 그릭 요거트로 버무려서 막판에 살짝 요거트의 새콤한 맛이 올라오면서 달콤한 맛이 줄을 이루는데요. 얘를 만든 지 대여섯 시간 된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릭 요거트의 새콤한 맛이 끝에서 좀 올라옵니다. 그리고 부재료로 캐슈넛이랑 건포도를 넣었단 말이에요. 씹히는 맛이 있어요. 건포도 씹히는 게 건포도가 조금 더 촉촉해져서 맛있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중에 있는 뭐 메시드 단호박 무스라든지 고구마 무스에 비해서 훨씬 더 좀 건강한 그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우리 시중에서 되게 쉽게 요즘은 제품을 구할 수 있어서 다 되어 있는 메쉬 타입의 샐러드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만들 때는 보통은 단짠단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마요네즈도 들어가지만 소금도 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설탕이나 물엿같이 달게 하는 재료들도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메쉬 타입의 샐러드를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실 때 뒷면에 영양 성분을 보시면 생각보다 원재료에 해당하는 고구마, 단호박, 감자 이런 비율이 높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오래 안 씹고 빨리 넘길 수 있는 음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건포도나 견과나 크랜베리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씹는 느낌을 계속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 씹는 작용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저작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저작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포만감이 더 빨리 들어서 과다한 섭취를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훌훌 마실 수 있는 뭐 쉐이크나 파우더 같은 거 흔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 대용은 먹고 나도 배는 부른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그 저작작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피디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쉬 타입의 샐러드도 뭐 물은 아니니까 당연히 씹기는 하지만 다른 음식들 대비 저작작용을 많이 하지 않고 넘길 수 있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걸 방지해 줄 수 있는 게 견과류나 적당한 말린 과일을 쓰는 거죠. 그럼 이 자세한 레시피 같은 거를 좀 알려면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 채널에서 레시피를 다 보여드리지를 못해서 답답한 마음에 채널을 하나 개설했지 뭐예요? 그래서 예스그레이스 채널로 놀러 오시면 지금 이 메뉴에 대해서 제가 만들면서 보여드리고 또 그 요리들 보시면서 재밌는 얘기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건강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이랑 병행하면서 먹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운동 전후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못 만들게 하시거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가장 대놓고 먹는 3대 재료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닭가슴살, 방울토마토, 고구마가 3대 재료인 것 같아요. 뭐 트렌드가 거의 그렇게 굳혀져 가는데 고구마는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복합 탄수화물 형태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식재료이면서 못 만들기 다이어트 뭐가 됐든 하다 보면 사실 단 거 되게 먹고 싶은데 잘 못 먹잖아요. 근데 고구마가 주는 자연적인 단맛으로 나의 입맛도 살짝 보강하고 그런 느낌도 있죠. 그래서 운동 전에 드시려면 소화가 아주 빠르게 되는 식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넉넉하게 시간을 좀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1시간, 1시간 반 이상 운동과의 텀을 좀 두시고 드시고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밤고구마보다는 좀 호박고구마처럼 무르고 쉽게 흡수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고구마를 선택을 하셔서 두유랑 같이 갈아서 드시거나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드시면 더 좋죠. 근데 운동하고 나서 이런 흡수가 빨리 되는 걸 먹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흡수가 빨리 되는 복합탄수화물의 형태를 운동 후에 먹어주시면 운동을 통해서 내 근육에 쌓여있던 글리코겐이 이미 다 소진이 된 것을 조금 빠르게 보충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운동하고 나면 이런 통증이 막 오잖아요. 네네네. 젖산이 막 쌓인다고 네. 하나? 그런 거를 좀 없애는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여기 잘 먹으면? 젖산이 근육의 통증으로 인해서 쌓이고 나면 그건 자연적으로 이제 없어지는 과정을 거치는데 젖산을 빨리 없앨 수 있는 음식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약간 애매할 수는 있지만 내 근육의 원상태로 빠르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무른 형태의 고구마 혹은 홍시 이런 것들은 좀 해당 사항이 있죠. 글리코겐 자체를 좀 빠르게 보충해 줄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니까요. 고구마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게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고구마인지 궁금해요. 사실 고구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합 탄수화물 공급체라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하고요. 그런데 색깔에 따라서 가지고
가지고 있는 우리가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부르는 생리활성 물질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주황색을 진하게 띈 것은 베타카로틴이 많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색 고구마는 짙은 보라색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토시아닌이 많아요. 그래서 색깔이 백색 고구마가 아닌 뭐 주황색 고구마 혹은 자색 고구마 이렇게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고구마는 색깔 자체에서부터 오는 파이토케미컬을 가지고 있는 고구마에 해당하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타입을 좋아하시는지 근데 어렸을 땐 밤고구마 좋아했거든. 근데 지금은 호박고구마가 이유가 있나요? 좀 잘 넘어가죠. 아, 잘 넘어가서. 네, 그리고 예전에는 약간 이렇게 무른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해서 밤고구마 좋았는데 지금은 뭔가 좀 달콤하고 말랑말랑하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재밌게 드시려면은 호박고구마를 좀 추천할 수도 있겠네요. 이건 정말 개인 취향인데 밤고구마의 그 포삭포삭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고 약간 호박고구마나 요즘 좀 뭐 꿀고구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좀 부드럽고 몰캉몰캉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뭘 드시든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좋은 재료니까 천천히 너무 속에 빠르게 축적돼서 내 속을 부대끼거나 버겁게 하지 않도록 천천히 좋아하는 액체 같이 곁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티랑 드셔도 좋고 물도 좋고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당 조절 중에서 빵이랑 고구마가 있는데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좋은가? 당뇨를 고민하시는데 빵도 먹고 싶고 고구마도 먹고 싶고 오늘 하나 골라야 돼라고 하면 요즘 빵도 건강빵이 워낙 많아서 제가 딱 하나 골라서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버터도 들어가고 뭔가 또 다른 뭐 유크림도 들어가고 한 빵보다는 복합 탄수화물과 자연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구마가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죠. 고구마 자체는 우리 정말 땅에서 나는 굉장히 좋은 간식거리이자 뭐 밥 대용으로도 충분히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식재료인데요. 너무 맛있다 보니 많이 드시지 않는 거를 주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철 고구마 많이 드시고 올 겨울도 따뜻하게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장질환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비만인 사람들, 대사증후군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신장 안에 지방이 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비만병이랑 연관이 있나요? 있는 거죠. 단지 비만이 아니고 마른 비만? 마른 비만이 많아지면 신장에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그 마른 비만이라는 정확한 그런 증상이 어떤 건지 좀. 적정 체중이긴 한데 근육량이 극단적으로 적은 거예요. 왜 이게 재는 거 있잖아요. 네, 그죠? 인바디. 인바디 이렇게 네. 재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 근육량이 극단적으로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비만인데 근육량이 적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감소증도 원리가 뭐냐면 근육에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옛날엔 술 네. 먹으면 지방간 생긴다 그랬죠. 네. 최근에는 non-alcoholic fatty liver라고 그래가지고 NAFLD라고 그래가지고 알코올을 섭취를 안 해도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1980년대 나온 병명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근육량이 줄어들면 우리 몸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할 때 있어야 할 것들이 없으면 거기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지. 그럼 지방이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단백질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구조고 지방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구조예요. 그럼 우리 몸은 가만히 놔두면 지방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우리 생존에 유리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간이라는 공장을 유지하는 공장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공장장 입장에서는 돈 들어가는 거는 빼야죠. 돈을 쌓이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지 말아야 되는 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지방이 많아지는 게 유리해요. 그러다 보면 근육은 없어지고 지방이 거기 쌓이고 그리고 지방이 신장에도 쌓이고 지방이 간에도 쌓이고 만성 질환의 거의 원인이 될 다 수 원인이 있는. 되는 거죠. 그 근간에는 또 만성염증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 보시는 분들은 콩팥에 특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좀 일반적으로 건강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런데 좀 일반인이어도 심장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몸에서 나는 그 신호라는 게 있을지. 그러니까 급성적으로 나타나는 신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열이 난다던가 혈뇨가 동반한 발열이 났을 때는 급성 뭐 신장염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렇게 피곤한 경우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극단적으로 과로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생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재발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이거는 뭐 젊은 분들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신장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뭐 거품이 많이 난다던가 오줌에 소변에 거품이 많이 가면 뭐 단백뇨일 수도 있고 소변 색깔에 따라서
혈류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신장 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혈압 관리. 신장은 하루에 200리터 정도의 혈액을 필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루에 소변을 보는 거는 한 1에서 1.5리터? 그리고 우리 몸의 혈액은 5리터 정도 되거든요. 몇 바퀴 도는 거? 40바퀴 정도 도는 거잖아요. 그죠? 40번을 전체 혈액을. 근데 200리터 중에서 199리터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재분비, 뭐 재흡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해서 농축이 돼서 오줌, 소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혈압이 세진다. 어떻게 돼요? 필터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세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필터가 고장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혈압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혈압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염분? 이런 걸 좀 조절해야 되는 소금. 네, 소금 같은 거. 혈압이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간이 센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 미네랄 자체가 신장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킨다기보다는 혈압을 통해서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이 필터를 이렇게 너무 세게 하니까. 필터로 너무 세게 이렇게 압력이 계속 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필터가 툭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 여담이긴 한데 현대인들이 만성 탈수예요. 만성 탈수인 경우가 많아요. 네. 혈압이 아닌 이상 네. 너무 또 소금을, 그러니까 너무 덜 간을 안 해 먹으면 물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 그냥 못 머물러요. 근데 소금을 너무 많으면 물이 너무 많이 머무르기 때문에 이 머무른 물들이 혈압을 높이는 거예요. 혈압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저염식을 하는 게 맞고, 네.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저염식이 맞는 게 아니에요. 네. 항상 건강이라고 하는 거, 관리라고, 건강 관리라고 하는 거, 본인이 먹고 좋은 약을 남한테 추천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요. 그죠?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해야 돼요. 네. 내가 혈압도 없는데 저염식으로 먹는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관절염 약 중에서 그러니까 정형외과를 갔을 때 그 소염제를 줘요. 뭐 콕스트 이니비터라고 해서 세레콕시브라고 대표적인 게 있는데, 이거를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이 망가집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물질의 생성을 막아요. 그래서 혈압 관리랑 정형외과 약을 엄청 많이 그러니까 올해 보통 정형외과 약을 한 번 드시기 시작하면은 이게 무릎이 아프시니까,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자주 드시는 자주 드시는데, 예를 들어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부었어요. 네. 이때는 소염제를 꾸준하게 드시는 게 맞아요. 뭐 7일치가 나왔다 그러면 끝까지 먹는 게 맞아요. 근데 그냥 만성적으로 내가 무릎이 아파, 어르신들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정형외과 가면 60일치만 이렇게 나온다. 그거는 매번 드실 필요가 없고, 많이 아프실 때만 하나씩 드시면, 뭐 그런 애들이, 그런 소염제가 신장을 망가뜨린다.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신장을 보호하는 물질의 생성을 막기 때문에. 프로스타그란딘이라고 해서 원래는 염증과 관련된 그 물질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줘요. 걔네들 중에서 어떤 애들은 염증을 유발하는 애들이 돼. 또 어떤 애들은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 어떤 애들은 신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그 프로스타그란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나오는데 그거를 생성을 막아버려요. 그 소염제가. 왜냐면 염증을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염증이 생성되는 애들만 막는 게 아니고 윗단에서도 딱 끊어버리면 이쪽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도 안 나와. 이거 진짜 인체의 신비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체가 네.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인체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 가지에서 소스를 덜 쓰면서 최대한 많은 다양한 효과를 조절을 하게끔 만들어 놓기 때문에 윗단에서 딱 끊으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 실제로 이게 그 시스템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딱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애,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우리의 항상성을 키워가는 건데, 이걸 윗단에서 딱 끊어버리면 나쁜 것도 없어져, 염증도 좋은 것도 없어져, 없어지고. 좋은 것도 없어져.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아까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실제로 먹는 음식이나 아니면 영양제 중에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게는 없죠. 없나요? 없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성분들 같은 경우는 반감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는 못해요. 분해되거나 뭐 이렇게 불안정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어렵죠.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뭐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경우 먹죠. 먹는 거 안 나오죠. 이제 나올 거긴 할 건데 네.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면은 흡수가 안 돼서 그래요. 주사를 놔야 되네, 그러면. 그러면 신장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사이드 이펙트가 어떻게 날지 모르죠. 아직까지 이런 쪽에 실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건 아직. 동물 정도까지 할 수 있겠죠. 제가 동물 실험 옛날에 핀란드에서 했을 때는 뇌에다 구멍 뚫어서 뇌에다 넣어요. 그 네? 자리에다가. 네. 사람한테 어떻게 그러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뇌는 파킨슨병이 생겨난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 머리 깎아가지고 깎아서 네. 쥐털을 깎은 다음에 여기다가 딱 한 다음에 거기 딱 깨요. 거기만 딱 네. 거기다가 딱 집어넣고 이 몇 센치 들어가면 몇 미리 들어가면 되는 것까지 딱 정해가지고 거기 딱 집어넣고 거기다 양보를 딱 투여해요. 왜냐면 백날 먹어봤자 안 되니까. 근데 그거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신장 어떻게 찌르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아직까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건데 다 알고 있어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장한테 바로 좋은 성분이 갈 수 있는 뭔가 음식이라든지 그런 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신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혈압 관리라고 혈압 관리.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혈압 관리에 좋은 음식이라든지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면은 좀 신장 건강에 좀 그 도움이 다음에 덜하는 게 네. 있죠. 혈압 관리는 어찌됐든 혈압은 쉽게 말씀드리면 체내의 수분량을 빼주면 돼요. 살이 빼지면 수분량도 줄어들어요. 그럼 그 물을 좀 안 먹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염식을 먹으라는 거죠. 물을 먹어도 빨리빨리 빠질 수 있게끔. 체내 오래 지속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혈압 관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수분량을 줄이시는 게 제일 좋다. 그거는 체중 관리가 될 수도 있고 저염식이 될 수도 있고 그 두 개가 똑같은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물을 많이 마시면 콩팥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제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물을 많이 마시면은 뭐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은 되겠지만 뭐 신장에 특수하게 도움이 된다던가. 근데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 물 섭취는 하루에 뭐 한 1에서 2리터 사이 정도? 1에서 2리터. 뭐 1.5에서 2리터. 그 정도 드시는 것 같고 문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한 번 드실 때 200 정도, 200에서 300 사이로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이게 그냥 원칙이에요. 그리고 식사 전으로 많이 드시지 말고. 식사 전으로 많이 드시면 소화효소가 희석돼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수분을 안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수분을 안 먹으면 탈수가 생기는데 탈수가 생기면은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뭐 피로감이 오고 뭐 여러 가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비가 올 수도 있고 네. 안구 건조가 올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부분들이 뭐 피부도 당연히 뭐 푸석푸석해질 거고. 네. 그래서 그 수분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은데 뭐 물을 많이 먹는다고 신장이 좋아진다? 이거는 아니고 혈압이 없는데 저염식을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탈수를 일으킬 수 있다. 근데 혈압이 있으면 저염식을 하시는 게 좋다. 아,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장 같은 경우는 또 당뇨와도 밀접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당뇨와도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당뇨라는 게 어찌됐든 혈당이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건데 조절이 안 된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혈중에 유지가 되고 있으면 혈관 안에서 포도당이 독성물질로 변해요. 그리고 혈액에 독성물질이 많아. 그러면은 작은 혈관부터 망가질까요? 큰 혈관부터 망가질까요? 작은 거부터. 작은 거부터 망가지겠죠. 네. 모세혈관 분포가 가장 많은 곳이 망막, 신장,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망막이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신경이 망가지고 그것도 관리를 하셔야 돼요. 당 관리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만성질환이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신장이 결국 필터기 때문에. 필터면서 모세혈관 필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당뇨에 있어서 혈관 안에 독성물질이 많아지면 모세혈관 분포가 많은 신장이 망가질 거고 혈압은 이건 화학적으로 망가진다고 치면 혈압은 물리적으로 망가뜨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압력을 가해지고 신장과 관련된 영양제 같은 경우는 크랜베리 주스나 뭐 이런 게 알려져 있죠. 원래 크랜베리 주스는 비뇨기계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요로 감염이나 이런 데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간에서 빨리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크랜베리가 갖고 있는 항산화능, 항균능, 항염증능을 고스란히 가져가서 밖으로 빼면서 요로나 방광에 균이나 이런 것들을 염증 반응을 확 없애면서 가는 거라서 신장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동양 쪽 크랜베리는 서양 쪽이고요. 뭐 동유럽 쪽에서 많이 재배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동양에서는 뭐 육미지왕이나 뭐 우차신기환, 용담사간탕 이런 또 한방제제들이 있어요. 저 다 처음 들어보네 이거. 육미지왕, 우차신기환, 뭐 용담사간은 실제로 그 여성분들이 오줌 소태 아까 이제 요로감염인데 이게 있을 때 약사들이 가장 많이 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사간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은 뭐 그 안에 있는 유효 성분인 뭐 이리도이드 그룹의 물질들이 있는데 얘네들 특징이 신장으로 잘 간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염증 강력한 항염증이 있는데 얘네들은 눈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위장에 남는 것도 아니고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신장 쪽으로 많이 간다. 용담사간이요? 네, 이리도이드 같은 경우도 용담사간에 있든 육미지황에 있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용담, 뭐 지황 뭐 이런 부분들에서 그 성분 그 안에 있는 항염증 성분이 신장 쪽으로 많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리로이드. 이리도이드라고. 이리도이드라는 네, 이리도이드. 이리도이드는 성분 이름이 아니고 어떤 특정 구조를 가진 모든 물질군을 다 이리도이드라고 합니다. 더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네, 한 번 더 시리즈로 한 번 더 많이 네.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신장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건강한 신장 관리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장은 그 자체로라기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아까도 혈압과 당뇨 이런 부분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고 뭐 관절염 약이나 이런 약에도 장복하는 약, 장기 복용하는 약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장의 특징은 한 번 망가지면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식을 가장 많이 하는 장기 중에 하나죠. 그런 이유 때문에 두 개 있어서 그렇고요. 두 개 있어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다른 질환 관리도 잘 해주시고 드시는 약물이 너무 장기 복용하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신장 건강과 항상 약사들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평소에 신장 관리 그리고 본인의 소변 색깔도 소변을 보시고 나면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해주시면 신장은 예방이 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